임미현의 아침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CBS 아침 뉴스 임미현입니다. 북한이 한미 공군의 연례 훈련인 맥스 썬더를 비난하며 오늘 예정된 남북 고위급 회담 중지를 전격 통보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일방적인 회담 중지에 예의주시하면서도 북미 정상회담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랜드 수사단이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 내부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이 든 약품으로 항공기 청소를 하고 기내에서 추가 독성 물질이 검출된 대한항공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보건 진단을 명령했습니다.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 등 중부지방은 내일까지 최고 12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연례적인 한미연합 궁중군사훈련인 맥스 썬더를 문제 삼아 오늘 열기로 한 남북 고위급 회담의 중지를 통보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주도권을 주기 위한 힘겨루기 일환으로 보입니다. 황영찬 기자입니다. 어제 북한은 남북 고위급 회담을 오늘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부가 이 제안을 수락해 오늘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0시 30분 북한이 지난 11일부터 실시 중인 한미 공군의 연합공중훈련인 맥스 썬더를 이유로 일방적인 회담 중지를 통보해왔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남한 당국이 미국과 함께 북한에 대한 공중 선제 타격과 제공권 장악을 목적으로 훈련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훈련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자 한반도 정세 흐름에 역행하는 군사적 도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도 남조선 당국과 함께 벌이고 있는 도발적인 군사적 소동 국면을 놓고 일정에 오른 조미 순회상봉의 운명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한미 양국의 불만을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훈련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지난 12일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방침을 밝힌 것으로 볼 때 대화 국면이 폐기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대신 북미 정상회담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이 주도권을 잡기 위한 삿바 싸움에 돌입한 것이란 분석이 제기됩니다. 또 올해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이후 급하게 진전된 남북 관계에 숨고르기가 필요하다는 북한의 조치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CBS 뉴스 황영찬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남북 고위급 회담 중단에도 북미 정상회담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연합훈련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양해한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장규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인 미 국무부는 오늘 북한이 한미연합 공중훈련인 맥스 썬더 훈련을 고의적 군사 도발이라고 비난한 것과 관련해 동맹국가의 연합훈련은 세계 곳곳에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것으로 이는 북한에 대한 도발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앞서 한미연합훈련을 양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헤더 노트 미 국무부 대변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연합훈련이 한미 양국에 갖는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북한이나 한국 정부로부터 연합훈련을 계속 수행하지 말라는 의사를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트 대변인은 그동안 북한이 미국인 억류자 3명을 풀어주고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는 등 좋은 신호를 보여왔다며 이번 일이 북미 정상회담 준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미 국방부도 현재 진행 중인 맥스 썬더 훈련은 정례적인 훈련으로 방어 훈련이기 때문에 이것이 북한에 대한 도발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CNN 등 외신들은 북한의 남북 고위급 회담 중지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고 일부 매체는 정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백악관이 관계자들을 불러 대책회의를 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입장과 관련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5시쯤 백악관을 나서면서 기자들을 만났을 때는 북한과 관련한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장규석입니다. 북한이 핵무기 실험 금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대성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 대사는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와 관련해 국제적 바람과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이 같은 뜻을 밝힌 것은 처음으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가입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당초 공언과는 다르게 수사 지휘를 했다고 강원랜드 수사단이 항명에 가까운 발표를 하면서 검찰 내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문 총장이 수사단의 독립적 활동을 침해했는지가 양측 공방의 핵심입니다. 윤진아 기자가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대검과 수사단 측 설명을 종합해보면 수사단은 지난달 25일 강원랜드 비리 채용 수사와 관련해 15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만들어 대검에 전달했습니다. 수사단 측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검찰 고위 간부들을 기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것을 요구한 겁니다. 문 총장과 수사단이 같은 사안을 두고 입장이 정반대로 가기 시작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문 총장은 심의위 소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사단 측이 좀 더 자세한 수사 결과를 보고하길 원했고 6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추가로 받아 검토했습니다. 검토 뒤 문 총장은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법률가들로 구성된 전문자문단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반면 수사단은 문 총장의 자세한 수사 결과 요구부터 애초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공언과 다른 것이고 결정적으로 심의위가 아닌 자문단 심의 결정은 문 총장이 약속을 뒤집어 수사 지휘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양측 주장은 수사 지휘권이 적절하게 행사되는지 여부에서 갈리는 건데 검찰 내부에서는 대체로 수사단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애초 대검에 먼저 수사심의위 요청을 왜 했냐는 겁니다. 문 총장의 리더십도 손상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한 중앙지검 고위 간부는 수사 단계에서 아무 보고도 하지 않다가 심의위를 자문위로 바꾼 것을 수사 지휘라고 하면 이는 문 총장 흔들기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윤진아입니다. CBS는 대한항공이 여객기 청소에 1급 발암물질이든 화학약품을 쓰고 기내 환경 측정에서 독성물질이 추가 검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대한항공의 재해 발생 위험이 높다며 보건진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송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대한항공에 최근 보건진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건진단 명령은 재해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검증기관 등이 나서 사업장의 보건 안전을 점검하는 조치입니다. 노동부는 대한항공 여객기 내부 청소에 투입됐던 노동자들이 실신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위험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입니다. 선정 이후에는 노동자가 중독되는 사고 발생 등으로 업무상 질병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 선정된 건 맞습니다. 대한항공은 기내 좌석과 식탁 등을 1급 발암물질이 든 약품으로 청소했고 최근 3월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한 기내 공기 측정에선 중추신경계 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독성물질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하청 청소 노동자들을 상대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겠다고 뒤늦게 통보했습니다. CBS 뉴스 송영훈입니다. 충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당한 학생의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추가 학교 폭력을 막고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육당국의 비협조에 절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전 CBS 김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48살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된 것은 그제 새벽 6시 20분쯤입니다. A씨 아내입니다. 새벽 2시까지는 제가 안 자는 걸 봤단 말이에요. 너무 조용한 거서 자나보다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아침 7시에 초인종이 울려서 남편은 없고 형사님이 오신 거예요. 숨진 A씨는 11살 아들 준우가 당한 학교폭력 문제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동급생들은 경찰 놀이를 한다며 준우를 잡아와 책꽂이에 들어가게 했고 의자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억지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게 한 뒤 폭력도 가했습니다. 준우는 우울과 불안을 동반한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앞으로 5년간 신경안정제 등 약을 먹어야 합니다. 결국 A씨는 가해 학생과 학부모, 학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지난해 9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와 충남도교육청의 비협조 속에 소송은 8개월째 지연됐습니다. 피고의 인적 사항을 알아야 소장을 보낼 수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법원의 사실조회를 거부한 겁니다. 준우 어머니는 지금까지 아무런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학교 관계자와 가해 학생에게 찾아와서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가해자분들하고 학교 측 사람들 꼭 사과했으면 좋겠어요. 찾아와서 하는 사람 마지막이라도 죄송하다고 사과하면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다행히 법률구조공단에서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아내 8개월 만에 소장이 보내지면서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됐지만 A씨는 떠나고 난 뒤였습니다. CBS 뉴스 김미성입니다. 다음 달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이 12곳으로 확정됐습니다. 지지율 고공행진 중인 민주당이 대체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 의석을 몇 석이나 늘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곳은 서울의 두 곳, 송파을과 노원병입니다. 송파을은 자칭 문재인의 복심인 민주당 최재성 후보와 홍준표 대표가 직접 영입한 한국당 배현진 후보가 문재인 대 홍준표의 대리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노원병에서는 8년간 구청장을 지낸 민주당 김성환 후보와 박근혜 퀴즈로 정치에 입문했지만 탄핵에 찬성했던 바른미래당 이준석 후보가 맞대결을 펼칩니다. 다만 판세는 두 지역 모두 민주당 후보들이 지지율에서 큰 격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 을과 충남 천안갑에서도 민주당과 한국당의 2파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해운대 을은 한국당 김대식 후보가, 천안갑에서는 민주당 이규희 후보가 다소 앞선다는 평가입니다. 광주 서구갑과 전남 영암 무안 신안에서는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의 자존심 싸움이 벌어지고 있지만 두 곳 모두 민주당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의석수는 118석으로 115석인 한국당과의 격차는 3석에 불과합니다. 지금의 유리한 분위기를 이어가 12석을 모두 가져오면 130석을 확보해 향후 전국 운영에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그러나 북미회담의 결렬, 북한 비핵화 진행의 난항 등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할 경우 오히려 원내 1당 자리를 한국당에게 내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CBS 뉴스 이준규입니다. 여야가 드루킹 특검에 합의한 가운데 그동안 대여 압박에 선봉에 섰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두고 당내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강력한 투쟁 능력을 보여줬다는 호평이 있는가 하면 전략적으로 부실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박성환 기자입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최근 특검 관철을 목표로 9일 동안 단식 투쟁을 이어가다가 결국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을 대표해서 조건 없는 특검 관철을 놓고 무기한 노숙 단식 투쟁에 돌입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만큼 다수의 한국당 의원들은 드루킹 특검을 김 원내대표의 투쟁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도 김 원내대표의 집념이 특검을 이끌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내부 평가도 있습니다. 특히 특검 후보자 2명을 추리는 과정에서 범여권인 정의당과도 합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은 사실상 여권 성향의 특검이 임명될 가능성을 열어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당내에서 제기됩니다. 또 추가 경정 예산안과 특검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한 것도 조건 없는 특검 요구에서 일부 후퇴한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이처럼 한국당 입장에서 아쉬운 합의안에 서명을 해야 했던 원인으로는 김 원내대표의 부실한 투쟁 전략이 꼽힙니다. 당 관계자는 특검 관철을 목적으로 의원 사직서 별도 처리를 막아선 게 패착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전략에 공감하지 못한 다른 야당들이 대여 협상에 나서면서 투쟁 공조가 깨졌고 한국당도 고립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합의안을 수용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단식 등 강경 투쟁에만 과도하게 집중해 정작 중요한 합의 내용은 놓쳤다는 혹평도 당내에 공존하는 셈입니다. CBS 뉴스 박성환입니다. 삼성의 노조 파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전자 서비스에 대해서 3번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고위급 임원 구속에 성공하면서 윗선을 수사하려는 검찰의 숨통이 트이고 있습니다. 정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삼성전자 서비스 본사와 콜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삼성전자 서비스가 노조 파괴 공작을 벌이는 과정에서 노조원들의 일감을 줄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CBS가 입수한 검찰의 증거설명서에 따르면 삼성전자 서비스 측이 조합원들의 연봉을 평균 1,000만 원이나 줄인 것으로 나옵니다. 또 2016년 영등포 지점 처리건 자료에 따르면 노조 조합원에게는 비노조원보다 40% 적게 일이 배당된 정황이 드러납니다. 즉, 일감을 줄여 급여를 적게 받게 해 결국 노조를 탈퇴하도록 압박하는 겁니다. 이제 검찰은 앞서 구속한 삼성전자 서비스의 2인자 최모 전무를 상대로 윗선을 추궁할 방침입니다.
노조 방해 혐의로 구속을 이끌어내는 게 이례적인 만큼 그동안 수사팀 내부에서도 기각 우려가 많았지만 법원이 구속 결정을 내리면서 국면이 전환됐습니다. 노조 측도 검찰 수사에 고무된 상태지만 아직은 경계를 늦추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단호하게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게 전자에 대한 면죄부냐 혹은 꼬리 자르기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는 사실은 검찰이 이후에 수사 계획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달려있는 거지. 검찰은 이번 최 전무의 구속을 사다리 삼아 윗선인 삼성전자와 미래전략실이 노조 파괴에 관여했는지에 대해 수사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정석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한 지 1년이 됐습니다. 목표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의 굴레를 벗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 김민재 기자입니다. 취임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선언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그동안 10만여 명이 전환 판정을 받아 현재 약 6만 명이 실제로 비정규직 신분을 벗어나면서 2020년까지 20만 5천 명을 정규직 전환하겠다는 목표의 절반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문제는 이들 가운데 대부분이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됐다는 점입니다. 지난 1년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은 48.3%나 늘어난 반면 정규직 증가율은 예년과 같은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환 대상의 기존 경력을 인정해 연봉을 정하는 대신 정부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세운 표준임금 체계를 강행하려다 저임금 노동을 양산한다는 노동계의 반발에 관련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특히 인천공항 등 대형 사업장에선 직접 고용 대신 자회사 간접 고용을 선택하면서 노사 갈등도 끊이지 않습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입니다. 정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이 흔들렸다고 보여지고요. 양적인 목표에 좀 치중하는 하향 평준화되는 이런 문제가 좀 커지고 있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전체 비정규직의 겨우 6%, 민간 부문의 정규직화를 이끌어내려면 법 개정도 시급합니다. 부경대 황선웅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공공부문에서는 그렇게 가능하지만 민간 부문에서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치가 없잖아요. 정부가 제시한 그 원칙을 민간 부문에도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건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요. 이와 함께 노동계 역시 정규직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한편 자회사 등 간접 고용된 노동자를 위한 공동교섭제도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CBS 뉴스 김민재입니다. 취객을 지구대로 데려온 경찰이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이지만 경찰도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오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만취한 한 20대 여성이 홍대 거리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새벽에 출동한 경찰은 결국 지구대로 데려와 눕혔습니다. 이어지는 실랑이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 보호자에게 연락해 안전하게 귀가시키겠다는 경찰이 통화 목록을 보자고 하자 횡설수설하며 거부하다 벌어진 일입니다. 아침까지 누워있다가 귀가한 이 여성의 사례는 금요일 밤이나 주말마다 되풀이되는 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 풍경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구호 대상자를 경찰관서에 보호할 때는 가족이나 친지 등 보호자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취객이라고 해서 경찰이 스마트폰을 자의적으로 열어보는 건 엄연히 사생활 침해입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입니다. 영장 없이 남의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거는 법률이 없죠, 당연히. 스마트폰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이 훨씬 더 민감하게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주치자라고 해서 경계를 함부로 넘나드는 거고요. 보호자에게 연락할 손쉬운 방법이라도 스마트폰 잠금 해제는 용인되기 어렵지만 다른 순찰 업무를 해야 할 경찰이 취객의 발목 잡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CBS 뉴스 오수정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정민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국제사회가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강경 진압을 비판하고 있지만 이스라엘군의 발포로 이틀 연속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당국은 현지 시간으로 15일 자국 남성 나세르 고랍이 가자 지구와 팔레스타인의 경계 근처에서 이스라엘군의 총에 맞고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전에는 이스라엘군의 발포 등으로 팔레스타인 시위대 가운데 최소 60명이 숨지고 2,7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서초구청은 반포현대 재건축 부담금이 조합원 1인당 1억 3,569만 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은 지난달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을 850만 원 수준으로 추산해 관련 내용을 서초구에 제출했지만 구청은 적다며 정정을 요구했습니다.
재건축조합은 2차에서 7,157만 원으로 올렸지만 서초구청은 이보다 2배가량이 많은 1억 3천여만 원을 통지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해 12월 성인 5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4.2%가 인터넷 포털을 언론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절반 가까운 수가 일주일에 5일 이상 포털을 통해 뉴스를 봤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포털에서 본 뉴스가 어느 언론사에서 작성한 것인지 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2.8%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 규모가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4월 말 전세자금 대출 총 잔액은 약 52조 3,400여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2.46%가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1월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인도 남서부 지방의 강에서 현지 시간으로 15일 여객선이 전복돼 40명 이상이 실종됐습니다. 인도 당국은 고다바리 강에서 운항 중이던 여객선이 바람에 전복돼 탑승자 가운데 20명은 헤엄쳐 나왔지만 결혼식 하객을 비롯한 40여 명은 실종됐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날씨 알아봅니다. 기상청 김수진 리포터입니다. 네, 어제는 30도 안팎의 때이른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사흘 동안은 여름비처럼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현재 경기도 연천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꽤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중부지방으로는 금요일 낮까지 시간당 20-30mm 안팎의 국지성 강한 비와 함께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많은 비가 집중되겠고, 반면에 강원 영동과 충청 남부지방은 오늘 낮에 대부분 비가 그치고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내일 밤부터 다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청 북부 지역에 40에서 100mm,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으로 최고 120mm 이상의 큰 비가 쏟아지겠고, 강원 영동과 충청 남부,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 20에서 70, 그밖에 남부와 제주에 10에서 4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어제보다는 더위가 조금 덜하겠는데요. 오늘 서울과 춘천의 한낮 기온 23도, 청주와 광주 27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CBS는 청취자와 함께 뉴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노컷뉴스 앱으로 의견과 제보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CBS